아까 이종 원장님 쭉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뉴라이트들하고 북한하고 왜 이렇게 생각이 똑같으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원래 이 뉴라이트 이 사람들이 주사파 출신들이에요. 주사파 일부가 변제를 해서 뉴라이트가 된 거예요. 제가 제안한 언론사 대표가 그 뉴라이트 대표 양반을 만나러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대신 좀 물어봐달라고 한 질문이 있어요. 당신들이 레프트 운동하다가 국자운동을 하다가 이게 잘못됐네 라고 해서 방향 전환하려고 하면은 뉴 뭐가 돼야 돼요? 뉴 레프트가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한국 반공연맹이 반공협회가 이거 반공 잘못됐네? 우리 잘못됐네? 그러면 거기야말로 뉴라이트 운동을 해야죠? 근데 반공연맹이 확 이거 잘못됐네 해가지고 완전 공산주의로 바뀌면은 이게 정상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잘못됐고 주사파 확장 때 주사파 하는 자체가 잘못됐고 그 후에 완전 뉴라이트로 돌아가지고 하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우리 역사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종 사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진영론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진영론에 빠지면 사람 모으기 쉬워요. 저희가 한쪽 진영 확 흔들면은 쉬운데 우리는 절대 진영론에 안 빠지고 그냥 올바른 길, 정도, 중용이라는 말이 가운데 길이 아니에요. 올바른 길이라는 게 이제 중용이죠. 저희가 그런 길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같이 올바른 역사를 이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시고 앞으로 또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강의하실 능력을 배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1강 들으시는 중에 나는 뭐에 관심 있다, 고려시대에 관심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그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고려시대 당연히 봐야 되고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그 앞뒤 봐야 되죠. 그리고 또 고려시대에 관해서는 더 많은 책들 원사들을 보고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이렇게 강의하기는 이제 쉽지 않으실 건데 본인이 직접 관심 있는 분야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나는 이 분야에 이제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1기, 2기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사실상 이제 광복회를 계속 제가 또 3기 강조가 되는 점인데 그때도 저희가 이제 내가 이런 강의안을 준비했습니다 하는 분들은 조금 일찍 오시게 해가지고 시강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보완하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강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이제 확대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사 혼자 내 지식을 아는 거는 크게 혼자 아는 것도 좋지만 이 전파까지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배양하자라는 것이 사실 이 강좌의 이제 취지인 것입니다. 오늘은 뭐 첫 강좌고 이종찬 원장님이 처음에 이종 원장님이 지금 89세시잖아요. 우리가 존경해야 되죠. 일단 연세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런 세대 가지고 저렇게 건강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뭐 지금 한국에 이렇게 뭐 100대 넘어가지고 막 강의하는 모 교수님 계시잖아요. 그분 글쓴 거 보면 안타까워요. 이분 왜냐면 정신세계는 6.25에 딱 멈춰있어요. 6.25. 매일 6.25에 얘기해요. 근데 이분 이종 사장님도 그걸 다 겪으셨지만 그걸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역사의 정체성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오늘 원장님이 뭐 전체처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강론으로 쭉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체 총론 이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쓰여졌는가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강역사 정도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광복후 지금까지 나온 모든 역사 교과서의 역사관은 딱 있어야죠. 밀대 성국자관과 조선후기 노론의 마지막 강수가 누군지 아세요? 유한용이에요. 유한용. 저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승만 띄우기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이승만 완전히 복권시키면은 그 다음에 저는 유한용 복권시킨다고 봐요. 그래 이제 저지하지 않으면 한국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 유한용이 복권되면 이 나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왜 저 누라이트들이 건국절 주장하는지 아세요? 8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이죠. 저 사람들 건국절 주장은 그거를 국가기념일로 하자는 거예요. 뭐 광복절로 앞대고 건국절로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건국의 기간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라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군정이 다시 친일세로 끌어들여가지고 이 친일파들이 다시 독도해서 이리로 동군동가 다 제거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일파들이 반공투사로 옷을 갈아입고 친일파들을 제거한 이게 건국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건국 그러니까 공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건국 공신이 되면은 뭐가 됩니까? 독립운동가들은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그 당시에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독립운동 반역 행위예요. 이 사람들이 지난 8월 15일 날 백번 군부는 테러리스트라 책냈죠.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들 때문에 우리 역사가 수십 년 정체됐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김태호라는 사람이 안보실장에 체포 가서 이 태극기 손 안 올린 거 우연으로 보세요.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그 행사에 태극기에 이 손을 안 올리는 이게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물론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본 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당신의 조국이 어디냐 물어볼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한 정신적 위기에 있어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메이드인 자판하면 물건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같은 값이라도 메이드인 자판 안 사고 메이드인 코리아 사죠. 애국주문 둘째치고라도 다 극복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직이 정신만 극복 못했는데 못한 그 핵심에 전부 다 이 역사관. 이번에 이제 교과서가 개정된 교과서가 지금 각각 학교에서 돌아가면서 9종이 이제 선택이 돼가지고 그 각각 학교에서 9종을 고르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한국학력평가원이란 에서 나온 교과서 하나가 문제인 것처럼 지금 하잖아요. 그게 옛날 교학과 학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교과서라는 거는 국정이나 검정이나 차이 별로 없어요. 원래 교과서는 국정, 검인정, 그 다음에 자유발행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는 주로 북한, 그 다음에 뭐 베트남, 중국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보수 정권들 들어서면은 반공은 줄기차게 이야기하면 공산주의 국가하고 그렇게 또 따라가려고 그래요. 또 국정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검정으로 갔잖아요. 두 교과서 비교해보면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 국정교과서 파동 때 보신학 옆에서 제가 국정교과서 반대 특강을 했어요. 길거리 특강을. 그때 저는 국정체제 반대한다. 그런데 체제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국정교과서 폐기되고 다시 검정체제로 왔죠. 교과서 비교해서 보세요. 다른 게 뭐가 있나. 그래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이 검정체제 택하는 나라는 한국하고 OECD 국가에서 일본뿐이고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자유발행제예요.
자유롭게 서술 한 책을 가지고 학교에서 채택해서 한 번 읽어주고 두 번 읽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시스템이 자유 발행제 시스템인데 지금 이 국정교과서 새로 이렇게 이제 내년부터 사용하게 될 이 교과서를 보면은 1권, 2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세요. 근대 이전 한국사의 이해, 근대 이전 한국사의 탐구,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 근대인데 근대 이전 한국사의 이해에서 첫 번째 항목이 천사문화, 구석기부터 써놨어요. 그럼 70만 년 전 구석기 시대를 우리가 인식할 때 근대 이전 이렇게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근대 이전 한국사의 이해는 뭐고 근대 이전 한국사의 탐구는 또 뭐예요? 그러고 나서는 다 전근대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개항. 일제로부터 강제 개항된 게 우리 근대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 악화됐어요. 그리고 2권에 가면은 일제 이제 강점기 때 뭐 사회 문화의 변화 해가지고 뭐 철도가 들어오고 뭐 노동자들을 위해서 용달주택을 졌네, 2층짜리 뭐 개량 문화주택이 생겼네, 뭐 개량 한옥이 나왔네, 심장로가 생겼네, 온갖 써놨는데 개항부터 일제 강점기에 걸쳐서 우리 문화가 많이 발전했다. 물론 독립운동사도 많이 써놨어요.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일제 때 개항 이후, 일본에 의해서 강제 개항된 이후에 우리 역사가, 우리 사회 문화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이 교과서 가지고 막 떠들잖아요. 여러분 그 프레임에 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또 똑같은 교과서 가지고 사용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한국학력평가원 그 교과서가 문제가 많죠. 그런데 딴 교과서가 더 문제 많은 나머지 8종 중에 어떤 서술은 이게 문제가 더 많아요. 더 많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거 했던 대로 한국학력평가원 과거 교과서 딱 그거 하나만 문제 삼아서 지금 문제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검정이라는 거는 이 편수 지침이 있어요. 모든 교과서 목차가 똑같아요. 다. 그런데 마치 한 종만 문제인 것처럼 하고 나머지 8종 사용하자. 그럼 똑같은 편수 지침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저희는 안 들어가요. 저희가 들어가서 저희 학사만 쓰면 100% 탈락하잖아요. 근데 뭔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고 국민들 다 속이고 또다시 끝나고 나면은 또다시 힘들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광복 이후 지금까지 나온 모든 국가 교과서의 틀은 바로 이 심상수학 국사 보충교재예요. 심상수학이 뭐냐면 메이지 때 이후로 일본에서는 그 초등학교를 심상수학이라고 불렀어요. 심상수학 국사 하면은 심상수학 일본사죠. 그래서 한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일본사만 국사란 명목으로 가르쳤는데 그러다 3.1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큰일 났다. 이게 이 역사관을 바꿔놓지 않으면은 지배하기 힘들겠다라고 해가지고 보충교재란 이름으로 한국사를 조금 서술한 게 바로 심상수학 국사 보충교재인데 여기서 만든 프레임이 해강요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9종 교과서 보면은 일제가 식민사관 총독부가 전파했다고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맞서가지고 민족주의사, 독립운동가 역사, 저희가 바로 계승하고자 하는 게 독립운동가 역사학이에요. 이게 있었고 또 하나 사회경제사학이 있었다. 이 사회경제사학은 주로 그 마크시스트들, 사회주의 역사학자들이 그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역사 연구를 했죠. 그렇게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 뭐가 빠졌어요?
이 식민사관에 종사한 일본인과 한국인들 그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해방 공간에서 이 학파라고 치면은 방금 말씀드린 민족주의 역사 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 학파 마크시스트들이 있고 또 하나가 누가 있냐면 식민사 학파가 있어요. 조선총독부 조선사텐사에서 근무한 이병도 신석호 중심에. 그런데 여러분 이기백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양반이 쓴 한국사 실론이 공무원 시험 보려면 여기다 아마 공무원 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 시험 보려면 한국사 실론 다 봐야 되죠? 거기에 이 사람은 뭐라고 써놨냐면 한국사 역사 해학할 써놔요. 뭐라고 써놨냐면 민족주의사,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 유물사관, 그 다음에는 실증사학. 식민사관이 조선총독부 식민사관이 실증사학을 이름을 딱 바꾸고 지금까지 그대로 지배하고 있는 게 이 시스템 그대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병도라는 사람은 서울대 국사학과에 장학하고 학술원 원장을 20년 했죠. 문교부 장관도 하고 4.19가 잘못됐던 거는 4.19 직후 허정과도내각에서 이병도라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쓰잖아요. 그 다음에 신석호는 고려대학교 사학과 장학하고 국사편찬위원회를 장학해서 당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겸임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국장이 국사편찬위원장인데 지금 우리가 떠나면 1990년에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 사를 펴냈어요.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 역사, 국사편찬위원회 사 1990년에 제일 뒤에 보면 역대 재직자 명단이 나와요. 거기 1번으로 신석호가 나오는데 신석호의 재직기간이 1929년부터 1965년으로 나와요. 1929년에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 이 철학 카르텔이에요. 뭐냐면 이병도의 제자들은 보수 쪽으로 많이 갔고 신석호의 제자들은 진보인 척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이 정랑판 같으면 제가 그래요. 요즘엔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번 이제 선거 마치고 역사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생겨가지고 그 이제 우리 역사 바로하기 의원 모임이라는 것도 생기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강연을 했는데 한 국회의원이 저보고 뭐 역사학자들하고 뭐 대판 싸운 안 좋은 뭐가 있었나 나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식민사 비판한다고 하지 않나 그렇다고. 그러면 한국 역사학자 중에 이덕일이야말로 시종일관 식민사관을 비판했고 해왔는데 식민사관을 비판한다는 역사학자가 그러면 나를 칭찬해야지. 나를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해를 했죠. 무슨 말인지. 서론에서는 항상 식민사관 비판하죠. 이기백이도 한국사 실론에서 서론에서는 식민사관 비판해요. 강론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식민사관이죠. 그 틀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건데 이 심상수학 국사보충교재의 큰 틀이 뭐냐면 큰 틀은 한국사가 아니고 반도사를 가지고 반도북 쪽은 중국의 식민지 한사군이고 반도남쪽은 외의 식민지 임나고 총독부 통치는 은혜다.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개정 한국사 내용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나중에 강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거니까 지금 우리 역사 현실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전에 지금 역사운동가들하고 아까 저 뒤에 계셨던 분들이 전국 각지에 이제 역사운동가들이 오셨던 거예요. 그분들하고 두 가지 큰 싸움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야고궁군 유네스코 등재에 있잖아요. 한국문화재청에서 신청을 했는데 뭐라고 신청했냐면 경상도 합천을 다라국, 그 다음에 전라북도 남원을 김운국,
다라가 뭐고 기문이 뭐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100% 차례카르텔로 국민을 속이기 때문에. 다라국은 뭐냐면 임나일본부 중에 임나칠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중 하나 이름이 다라예요. 그 경남 합천의 다라국이다 라고 경남 합천 쌍채이라는 곳에 있는 가야부공군을 다라국이라고 신청했어요. 유네스코에. 임나일본부라고 신청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일제 식민사에서 주장하는 게 가야는 전북에도 있었다. 그래서 전북가야 떠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남원은 김은국이다. 김은국이 뭐냐? 일본 서기에 나오는 야마도의 식민지예요. 한국정부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신청했어요. 그래서 역사운동가들이 항의를 많이 했죠. 너희들 유네스코에 보낸 공문 공개하라고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그러니까 국가 기밀이라는 겁니다. 유네스코 선정 조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접근성과 개방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적이 답답하면은 우리 김대하 지부장님 인허라에 서울에 각 주회장들, 각 구에 이제 광복회 주회가 있는데 주회장분들 데리고 모시고 여기 집안에 갔어요. 고구려 유적. 공안이 계속 따라붙어요. 공안과 국가안전부가 따라붙어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유네스코에다가 우리 일본 식민지였어요. 인간정부였어요. 해가지고 신청했어요. 그걸 공개하라고. 근데 이 집안 고구려 유물을 한국 사람 가면은 엄청 설명도 못하게 해요. 한국 사람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폐사는 못하는 이유가 유네스코에 신청했을 때 유네스코 심사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하고 개방성이에요. 그래갖고 하는데 그게 국가 기밀이라는 겁니다. 그 누누이 설명해도 끝까지 고수하는 게예요. 그래서 제가 남한 가서 한번 강연을 했더니 두 번째 강연 때 남한에 갔더니 처음에는 기문문화 선양회 뭐 이런 게 사단법인으로 있어가지고 국보 쏟아지니까 그 기문이 뭔지 아세요? 라고 이제 설명을 쭉 했더니 나중에 그 운동하시는 분이 두 번째 강의 때 소장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나갔으면은 일본의 수학여행단들이 쏟아져 들어올 뻔했어요. 맞는 말이죠. 한국 정부에서 유네스코에 여기는 우리 야마도의 식민지라고 신청해가지고 유네스코에서 공인했다. 유네스코 공인하면 못 바꿔요. 지금 전국 각지 박물관 가보세요. 다 자라 기문 다 써있지. 나라 역사 망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데요. 이 중에 한 사람만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논리가 신상수학 논리가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였고 한반도 남부는 상한이 있었는데 만지나 변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변환이 가야고 거기가 임나일본부가 수립됐는데 이 임나는 변환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라도, 충청도 다 먹었다. 그래서 이 백제는 공주 가야 근처에 있는 소국이고 신라는 경주 부근의 소국이고 나머지는 임나가 다 먹었다라고 하는 게 신상수학인데 바로 그 논리 가지고 유네스코 신청하려고 그랬고 또 전라도 천년사 국보 24억 가지고 편찬하면서 전라도를 고대부터 야마도의 식민지라고 써놨다가 또 무수히 많은 논쟁 끝에 거의 폐기되다시피 했는데요. 아까 그때 귀한적에 했던 분들이 바로 이제 그 전라도 천년사 폐기 투쟁을 지난겨울 엄청 추웠잖아요. 그 추운데 그 전북도청에서 열흘 이상 뒤에 철야 농성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동안에 역사전쟁이 대단히 치열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부에는 이제 한사군이 있었는데 이로부터 수백 년 동안 반도의 대부분은 중국의 영지가 되었다 하는 그때의 중국 국명으로도 또 했는데요.
탐사군의 중심지가 이제 만리 장성 중심지가 낙랑군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들 보면은 다 낙랑군 이렇게 그려놨어요. 낙랑군. 이번에 개정된 교과서도 일본어부터 써왔냐는 것을 낙랑군 이렇게 써놨어요. 낙랑군을 이렇게 써놨다는 것만은 이게 낙랑군은 어느 나라 영토예요? 중국 영토잖아요. 한나라, 후한, 그 다음에 위초고 삼국시대에 이 나라 영토였다는 거예요. 이게 다 중국 땅이라고 좀 써놓은 거예요. 차마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문제되게 하니까 차마 이렇게 이제 그려놓지 못했고, 이 고구려, 이게 몇 평이나 돼요? 고구려가. 몇 년이나 되겠어요, 저거? 한 2, 300리밖에 안 되죠? 여기 전부 다 중국 땅이라고 또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 만리장성 지도예요,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갖고 퍼뜨리는 건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살면서 만리장성이 북한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 못 들어봤죠? 누구에 그래도 그런 걸 없어요. 이걸 누가 했냐면 이나바기와기치라는 일본의 식민사학자가 반도사관으로 이 만리장성이 황해도 수왕까지 들어왔다 최초로 주장했어요. 일본인의 식민사학자가. 한국 지금 육수대학 사학과 교수들을 대단히 존경하는 인물이죠. 이나바기와기치. 그러니까 중국의 왕궁량이라는 인물이 1930년대에 딱 보고 이게 웬 떡이야? 우리 만리장성에 황해도 중앙까지 갔다네. 근데 우리는 일본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 그래서 왕궁량이 평양까지 왔다 해가지고 조금 위로 올린 지도인데요. 이 지도가 이건 이 중국 국경에 가보시면 천안문에 중국 국가박물관이 있어요. 그 중국 국가박물관 1호 전시실부터 저 만리장성 한반도 끌어들인 지도 그대로 게시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누가 문제 제기해야 돼요? 우리가 제기해야 되죠? 우리 역사학자들 사족에 동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리장성은 저희가 이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를 쓰는 가장 큰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1차 사료 가지고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1차 사료가 있고 2차 사료가 있어요. 1차 사료는 뭐냐면 당시에 쓰여진 사료들. 2차 사료는 1차 사료를 보고 후배 학자들이 적시한 논문이나 책을 2차 사료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1차 사료를 안 보고 일본인들이 쓴 왜곡한 저서를 1차 사료라고 여기고 지금 역사 교과서 소설하고 있는 거예요. 타기 진수한 건 위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몽염에게 남성을 짝했다. 진나라 지형에 따라 흠진한 것을 통제할 수 있겠다 했는데 임주에서 시작하여 요동에 이르기까지 만약에 거쳐 있었다. 그 만리장성 끝이 어디라고 나와있어요? 요동이라고 나와있죠? 요동? 평양이 요동이에요? 황해도가 요동이에요? 근데 이 요동은 지금은 이렇게 여기 이제 요하를 기준으로 동쪽을 요동, 서쪽을 요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10세기 이후의 얘기예요. 요 나라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고대의 요동은 어디냐면 지금의 하북정이 고대 요동이에요. 그 많은 자료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개별강의 때 그런 이야기들은 나올 건데요. 이렇게 분명히 요동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이나바기와기치가 황해도 후한까지 왔다라고 하니까 그냥 중국에서 평양까지 왔다 그러고 지금 한국 학자들이 후한까지 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항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쪽 강의 들으시다 보면 할 일이 무지하게 많구나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쪽 남남군도 마찬가지로 후안도에 남남군은 요동에 있다. 남남군 당장면은 그 땅이 요동에 있다. 남남군을 다스리던 조선에는 영창고 북쪽에 있었다. 영창고가 어디냐면 지금의 하북성에 있었다. 이렇게 중국 자료는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교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들 보면은 한사군을 설치했다. 그중 남남군은 400년간 전속했다. 그러면서 왼쪽 유물은 1916년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방면에서 출토되어 있는 고리이다. 이는 남남 지역의 문화 수준이 중국 본토에 비해 손색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이러면서 우리 역사 강역을 중국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걸 일제로 버전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제 때 미츠코시 백화점이 있었는데 일본 본토에 손색이 없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한국 역사학자들 해방된 지 80년 동안 나라 팔아먹다 보니까 아주 기술이 아주 교묘해졌어요. 보통 사람은 웬만큼 공부해갖고 이게 무슨 이야기 하는 건지 알 수 없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쓴 걸 갖다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의동반도고요. 이게 이제 한반도인데 남남군이 여기가 아니라 아까 영평구, 남남군 조선원이 영평구에 있었다고 했죠. 여기가 합성 노령이야. 누가 남남군이에요. 여기가 왜 임동군이냐면 중국이 동국공정 일환으로 발굴을 하다가 임돈 태수장이라고 나온 복리가 딱 나왔어요. 이 시민사학자들은 임동군이 강원도라 그랬어요. 근데 강원도에서 나와야 될 복리는 옛날에는 이제 죽간에 문사를 쓰니까 죽간에 문사 쓰고 상자에 넣은 다음에 끈으로 묶고 끈 매듭에 이 복리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거기 임돈 태수장이란 도장을 찍은 게 강원도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기 지금 호로도시라고 윤영성 길 서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한국 역사학계가 정상적인 역사학계면 임돈 태수장이 요령성 호로도시에서 나왔네. 임동군은 여기 있었네. 이래야 되는 거죠? 일체 침묵 모두 딱 한국 고대사학계는 대한민국의 유리한 중국과 동국공정하는데 동국공정에 맞설 수 있는 유리한 자료가 나오면 일제 무건수에 이거 못 봤어요. 이런 거 안 나온 걸로 하지. 논문 한 편도 없어요. 우리 민족사학계 사람들이 어렵겠죠. 중국에서 이걸 갖다가 빨리 주워버렸어야 되는데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잠시 공개가 됐다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그때 이건 사진이 공개가 됐죠. 그러니까 이 나라 팔아먹는 역사학자들이 아니 임돈 태수장이 여기에서 나왔으면은 중국의 동국공정의 핵심이 남남군이라는 게 여기 다 북한 땅 자기네 거라는 겁니다.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한 이야기는 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드디어 이 임동군이 강원도가 아니라 저 요농성 수구라는 증거가 나왔다. 물적 증거가 나왔다. 해야 되는데 일제히 침묵 무건수에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통신라 감역을 갖다가 우리 이제 교과서는 이 달에라는 표현 대신에 대진이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대조용이 직접 지은 국호가 대진국이에요. 그리고 통신라 표현 대신에 대신라 통일하고 난 다음에는. 근데 한번 이 지도를 보세요. 지금 교과서는 그 대동강 남쪽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통신라를. 그러면 진흥왕 순수비가 어디에 있어요? 한경도에 있죠? 그럼 통일을 했는데 영천으로 왜 줄어들어요? 이게 뭐냐면 최치원이 진성여왕의 명을 받아서 당나라에 보낸 국서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강역은 신라 강역은 대기숙제의 고두국과 연접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기숙제 고두국이 어디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남남군 조선현이 있었다는 서북동 노령현이에요. 그러면 딴 나라도 아니고 당나라의 최치원이 국조를 보낼 때 우리 신라 강역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보냈으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면은 당나라에서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 최치원 이 사람 당나라 빈곤과 과거 급제한 사람이잖아요. 당나라에서 가지고 문명을 펼친 사람이잖아요. 이 최치원 이 사람은 좀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좀 좋은 사람이네. 이럴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둥왕이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통일 후에도 줄어들었죠. 그런데 나당전쟁, 우리는 신당전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국호 표현할 때 앞을 갖다가 해야지 국호 얘기를 뒷머리 갖고 자꾸 쓰냐고요. 신당전쟁이라고 했는데 신당전쟁의 승부수가 요 매소성 전투인데 매소성이 여기라고 지금 어디냐면 연천에 대전리 산성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매소성 전투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매소성 전투에 관한 기록을 보면 당나라 군사가 20만 명이 매소성에 주둔했다고 나와요. 가서 대전리 산성 한번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의논하고 한번 답사를 한번 갈 생각인데요. 대전리 산성 가보면은 20만이 아니라 2,000명 주둔하기를 바빠요. 그럼 어떡하느냐? 이게 뭘 뜻하겠어요, 여러분? 전혀 이 대전리 산성은 매소성 전투지가 아닌 거죠?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만주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당나라에서 세운 고구려 멸망시키고 세운 그 요동도덕고 어디냐면 다 합성에 있어요. 그런데 한국학자들 절대 안 그러죠. 뭐라고 하냐면 당나라 군사 20만 명은 과장이다. 당나라 군사는 4만 명이다. 그래서 제가 4만 명? 그래, 대전리 산성에 4만 명 들어갈 수 있나?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안 돼요. 역사학자들은 분명히 상해 유근행이 군사 20만을 있고 매소성에 주둔했다 그러면 20만 명 주둔할 수 있는데 찾아야지. 그게 아니야. 20만 명, 이게 말이 돼? 아니야. 이게 한국 요수대학의 역사학과 교수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제가 뭐 시간 다 됐는데 10분만 더 하고 10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쪽 연구가 안 돼가지고 그럼 신라 강역이 어디나 발해가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현재 연구 결과 가지고는 추정한 게 그 대신라 강역이 이렇게 해놨는데 왜 이렇게 해놨냐면 발해의 대진의 정효공주노가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거기는 그 대진이 자기네 땅이니까 무덤을 썼을 거잖아요. 현재는 이 정도 해놨는데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실제 대신라 강역이 이루어지고 발해 강역이 대진 강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공부해서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제 이 북방강역, 고려 북방강역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다 연속전상에 있는 거예요. 이 신라 강역이 고려 강역이 됐고 이게 조선 강역이 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교과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검정 통과된 건데 다 똑같죠? 이게 고려는 5도 양계인데 이 서북방은 북계, 동북방은 동계로 해놓고 나머지 5도 세계인데요. 여기다 천리장성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장성을 저기 따려면은 돈 무지하게 들죠? 인력 무지하게 들죠? 따끔만 하면 뭐예요? 가서 지켜야 되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지 나라가, 그게 여긴이 나라예요? 민족명이지.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공격하겠다는 효력도 없는데 저기다 돈 엄청 들여서 천리장성 짜놓고 어떻게 하면 백성도 괴롭힐까 연구해가지고
적도 없는데 천리장 정사야? 우리 지금 효전선 155마일에 양쪽 군사가 몇 마리가 있어요? 지금 150만 명 이상이 대체하고 있죠? 저기로 군사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려의 동계가 어딘지를 알려면은 고려사 지리지에 그 조선 초에 편찬한 고려사 지리지에 동계의 조항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록 연역가명칭은 같지 않지만 고려초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공험 이남에서 삼척이국을 통째로 동계라 일컬었다. 그러면 동계의 남쪽은 어디예요? 여기 보면 이 글에 보면 동계의 북쪽은 공엄이고 남쪽은 삼척이죠? 여기가 삼척이에요? 삼척이 포항하고 붙어 있어요? 포항 근처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의 그 수천 명의 역사학자들이 삼척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삼척이 경상도예요? 그래서 제가 삼척이 경상도냐 포항 부근이냐 했더니 이번 교과서에서 조금 올려놨죠? 조금 올려놨죠? 그러니까 제가 이 한국 역사학계에 반민족 범죄 집단이라고 말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북방은 어디냐, 공업지는 세종실록 지리지 함길도 경원도구에 보면요, 경원이 두만강가에 있는 건데 경원도구의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기까지 20리, 북쪽으로 공험진에 이르기까지 700리. 아까 고려사 지리지 동계쪽에 뭐라 그랬어요? 비록 연합과 명칭은 같지 않지만 나라초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이 동계는 공엄에서 삼척까지 이르렀다 그랬죠? 공엄이 어디냐? 두만강 북쪽 700리 여기에요. 이걸 누가 잘라먹었냐? 또 성호유익 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윤관, 이 공엄진이 뭐냐면 윤관 장군이 예종, 고려 예종 때 17만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가지고 공엄진 선춘령이라는 곳에다가 여기 북쪽 공엄진 700리, 동북쪽 선춘안에 이르기까지 700여 이렇게 되어 있죠. 공엄진 선춘령의 고려 지경, 여기가 고려 땅이다라고 하는 비석을 세운 데예요. 거기까지가 고려 땅이에요. 그런데 이 성호유익선생도 윤관의 비는 선춘령에 있으니 두만강 북쪽으로 700리가 되는 곳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본인 수다소키치, 이케우치 히로시, 수다소키치 이병도가 존경할 만한 인격자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일본인들이 이 공업진을 갖다가 지금 함경남도 안변에 끌어다 놨는데 그걸 아직까지 해방 40년 되도록까지 추종하고 있는 게 이 나라 역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천령도 마찬가지로 여기 천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역사학자들이 맞겠지 해가지고 그냥 믿어왔지만 명나라에서 여기다가 천령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되며 또 하나 여기에 천령을 세워갖고 문제가 되면 고려군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천령으로 가야 되잖아요. 고려군사는 왜 북쪽으로 가냐고요? 천령이 어디냐면 지금 심양 남쪽에 여기가 심양인데 심양 남쪽에 천령을 세웠다가 고려해서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다라고 반발을 하니까 1393년에 지금 심양 북쪽에 천령시가 있어요. 천령시에 운죽으로 옮겼다라고 중국 사료에 나와요. 그래서 이 강역이 다 고려 강역이고 이 강역이 그대로 조선 강역이 되는 거예요. 세종실록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교과서 뭐라 그럽니까? 세종 때 최윤덕과 그 다음에 김종서를 보내가지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이 간도 땅은 우리 거에 아니에요.
고려 때도 우리 거 아니었고 조선 때도 우리 거 아닌데 고구려 때 우리 거라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2000년 전 거 가지고 지금 우리 거라고 하는 게요? 그런데 압록강 두만강까지 세종 때 이르는 게 우리 조선의 최대 판도면은 간도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 뭐라 그래요? 간도 협약으로 1909년에 일본이 그 철도 부설권하고 무슨 탄광 부설권하고 바꿨다. 청나라 자기네 땅인데 자기네 땅을 왜 돈 주고 사요? 그러면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땅은 신라, 아까 우리가 신라 대신라 봤을 때 신라 강역이고 그 처음에 고구려를 부흥하겠다고 했던 종례가 처음에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철원에서 나왔다 그러죠? 그 철원을 지금 강원도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강원도에서 나라 일으키면서 고구려 부흥하겠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 철원이 다 이 천령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역은 한 번도 중국 땅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1909년에 청나라에서 이 땅을 간도를 갖다가 이 간도 협약으로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거를 해야 할지 저번에 드린 말씀 중에 뭔가 위치 안 맞는 말 하나라도 있어요. 사료에 안 맞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사료에 다 나오는 게 이게 중국이 보니까 몰래 이 동지포란 신양남 쪽에다가 몰래 세워놨어요. 다시 한번 가보니까 이걸 조그맣게 해가지고 딴 데다 옮겨놨던데 여기가 뭐냐면 명나라 정사인 명사 지리지에 천령이 1388년 5왕 14년에 천령성을 설치했다가 1393년 옛 은주 거기가 지금 신양국 쪽에 천령시에 은주구가 있어요. 거기로 옮겼다 나오잖아요. 천령은 서쪽에 요하가 있고 요하가 요동 흐르는 강이잖아요. 지금 한경도 안변 서쪽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동남 쪽에 동지편이 있는데 여기 동지포 입이 나오죠. 동지편이 있는데 옛 천령성 자리고 고려와 경계로 협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고려 땅이다라고 중국 명사 정사에 25사 정사 명사에 딱 나와요. 그러니 저는 중국에서 한국을 천대하잖아요. 천대하는 이유가 중국이 자기네 이렇게 원천령 자리에 이런 거 세우는 거 자기네도 여기까지 고려 땅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땅 문서가 우리 건데 저거 한국 교과서 보니까 여기라고 해놨어. 여기에 한국 교과서에는. 그러니까 중국이 기뻐하면서도 한국을 갖다가 천대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모든 걸 다 이제 바로잡아야 될 일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좌를 통해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시고 제가 드린 말씀은 원사들은 많이 보셔야 돼요. 요즘은 SNS에 서비스가 많이 됩니다. 또 번역도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사 이런 사료들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를 참고해서 보시고 원사들도 보시면서 자기가 뚜렷한 역사관을 갖고 그 역사관을 뒷받침할 팩트를 확실히 장악하고 있어야 여러분들도 이제 한 분의 교사 선생님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시간만 흘렀는데 질문 있으면 한 분만 더. 예, 말씀하세요. 그럼 자비력은 예? 자비력. 그러니까 간도가 유일대를 동간도 또는 북간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압록강 북쪽을 서간도라 그러고 그런데 지금 이따 여기는 이렇게 해서 러시아 거잖아요. 이거는 1860년에 국경조약으로 이 청나라에서 러시아에 불법적으로 영도한 땅이에요. 팔아먹은 땅이에요. 그거 다 국경조약 무효예요. 왜냐하면 우리 땅을 자기네만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국 고종때 대한국 국제에 따르면 모든 외교권은 고종이 행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을단 이야기네, 뭐 한일합방 조약이네, 이 간도 협약이네 전부 다 무효예요. 왜냐하면 고종이다 하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고종이 대가를 안 했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무효인데 현재 근데 우리는 영토주권까지 말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할 일은 역사주권, 원래 사회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역사주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때로는 50년 후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때 역사주권을 영토주권으로 바꿀 수 있게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도는 오늘 다 우리 땅이에요. 이 일대가 한 번도 수천 년 동안 그 고조선 이후로 한 번도 남의 땅이었던 적이 없던 우리 땅이에요. 자, 그러면 뭐 오늘 첫 강의가 제가 웬만하면 시간 지키는데 늦게 시작해가지고 딱 이제 15분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부터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0일, 14일 100번 기념관에도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